공수처장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질책을 받고 공수처 업무를 발전시켜야 되는 자리지 공수처를 대변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좀 짜증스럽게 답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와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직원들 회식할 수 있죠. 저도 직원들 회식하고 검사도 회식했습니다. 근데 어떤 대통령을 떠나서 일반 국민이다라고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회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적절한 행위였다면 뉴스도 안 됐겠죠. 그리고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문제 삼는 것이고, 지금 공수처장님께 월급 주는 국민들 중에 특정 진영을 편드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상당 부분의 국민들은 실제로 마음에 상당한 상처를 받았어요.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한 날 어찌됐든 와인을 가져가서 해서 밑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정무직인 공수처장이 그걸 말려야 될 판국인데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하튼 그런 부분을 갖다 축배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하튼 그 부하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더 일을 열심히 격려가 하고 없이 잠깐만, 그 격려라는 말이 굉장히 공수처 기관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있는 거예요. 공수처 내부로 보면은 그 격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외부에 어떻게 비춰질지 여부랑 그 상황이 어떠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혹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그런 부분은 사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 저녁 잠깐만요. 먹은 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하니까 제가 좀 또 이리저리 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짜증으로 들지, 저는 짜증 내는 건 없습니다. 네, 좋아요.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해서도 제가 국회에 답변해서 아까 얘기해 보니까 수사기획관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파견 직원이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파견 직원이 혼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결재를 거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대로 그 절차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묻는 말에 결재를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파견 직원이 혼자서 했어요? 아니면 외부 결재를 했어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그 파견 근무자가 초안을 만들고 제대로 된 좀 결재 띄워주세요.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좀 엉성하게. 그러면 파견 직원이 혼자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파견 직원 혼자서 했어요? 아니면 보고했어요?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뭐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예, 예. 수사기획관이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공석이면 다 업무 대체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관련돼서 답변하는데 실무자가 혼자서 답변했다? 저는 그게 좀 오히려 변명이 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에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던 시점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PPT 띄워놨지만 제가 2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했고 똑같은 답변 받았고, 또 그때는 저 답변으로 인해서 압수영장, 통신영장, 특히 공수처장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압수 통신영장에 대해서도 없다라고 서면 답변도 하고 부두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슈가 잦아들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의도적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의원님.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하세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2차례나 답변을 한 측면도 있지만 더 황당한 것은 파견 직원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질문이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압수 통신영장도 중앙지방법원에 했느냐 하는 건데, 설사 수사기획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기획관 입장에서는 수사팀에 당연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획관이 없으면 수사기획관 없는 자리에 대체가 하는 누군가가 와서 당연히 업무 대체를 해야죠. 공석이 있으면 그 자리에 그냥 놔둡니까? 근데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공수처장이 그걸 하나도 놓치고 지금 말을 빙빙 돌렸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팩트로 따져보면 지금 누가 결재했는지도 모른다는 거고, 파견 직원 혼자서 저 답변을 해서 보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답변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의혹들을 잘랐던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파견 직원 혼자서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무슨 변명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관할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할 때는 이미 김용현 그 장관에 대해 가지고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라고 해서 그 김용현 장관이 이미 구속이 돼 있던 때고 기소가 이미 돼 있던 때예요.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는 당연히 중앙지방법원에 관련자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중앙지검에
지법에 기소되면 당연히 1분만 더 주세요.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중앙지방법원에 기소가 되면 당연히 관련 관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묻는 거예요. 아까 12월 6일자 김영현 체포영장이나 12월 8일자 여인영 방첩사령관 영장도 똑같은 이슈가 있잖아요. 12월 6일자나 8일자에 이 관할권에 문제가 있지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법원에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12월 6일자나 8일자에 정식으로 받으셨어요?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법리검토 보고서 정식으로 써서 공수처장한테 보고한 사람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 12월 6일자, 8일자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현 장관도 중앙지법 관할이 없고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중앙지법 관할이 없잖아요. 그거 없으면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법리 검토를 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렇게 청구한다. 보고서가 작성됐을 것 같은데 그 보고서 작성된 게 있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김용현의 피의자의 어떤 구속,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통해 가지고 그 현재지에 그 관할이 생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가장 어떤 관할권이 어떤 적합한 곳을 찾았고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범죄지가 지금 이 중앙법원 관할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법원의 재판을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 신중한 모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뭐 김용현 구속을 통해서 관할권이 지금 그 지적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또 지금 또 네. 그 인식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